새 정부의 내각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고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낙점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늘 첫 출근을 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민주당에선 주먹구구식 논공행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초대 내각 인선한 8개 부처 장관 지명자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은 핵심 경제정책,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부에서는 이제 소통 능력이라든지 정무 감각이 필요한 정치인 출신을 기용을 했고 또 나머지는 대체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교수 출신으로 꾸렸는데 먼저 이번 인선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다른 인수위와 달리요. 예. 인수위에서 활동하신 분들 중심으로 1차 내각이 발표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되도록이면은 인수위에서 활동하신 분을 쓰라는 게 보통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시 인수위원 따로 내각 따로 하면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거를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잘 충실히 잘 따라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제일 어려운 거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내정자도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그 추경호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경제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제 원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원희룡 전 지사가 발탁된 거는 그야말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물론 지금 다양성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 조각을 봐야겠죠. 이번 주 중에 10개 부처가 더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 지금 이 8개 부처 장관 지명자를 보면 8명 평균 연령이 60.5세. 또 성별은 1명 빼고 모두 남자고 또 절반이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좀 한쪽으로 집중된 게 아니냐. 시각이 좀 편향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번 이제 그 8명, 예. 앞으로 10명이 남았으니까 또 그때까지 다 봐야지 합니다만 어제 발표한 걸로 봐서는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지난번에 서오남 인수위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서울대 예. 또는 서울 50대 남성 서오남 그랬는데 이번엔 언론의 표현을 보니까 경육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경상도 60대 이제 남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여성은 지금 말씀처럼 김현숙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예. 그분하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들이 60대고 그러니 60을 나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40대 이하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인선 기준으로 삼는 게 일단 전문성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어제 인선 때도 어제 내정 때도 그런 게 여지없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정성, 능력, 전문성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대단히 파격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파격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쪽 그 인사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 뭔가 정치인 출신이라든지 좀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내각의 새로운 이제 바람을 진작시킨다든지 뭐 변화 혁신의 뭐 그런 분위기를 이제 띄운다 이런 것도 좋은 건데 또 너무 또 전문성이 없으면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니까 예. 양쪽이 잘 안 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지켜봐야지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봐도 정치인 출신은 추경호 의원 그리고 김현숙 의원은 정치인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긴 합니다만 예. 박근혜 정부 때 고용복 출석을 했어요. 전문가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원희룡 전 지사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국토교통 그렇죠. 쪽에.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장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인수위 과정도 그렇고 대선 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희룡 전 지사가. 아직 예. 그런 점이 있는데 전 또 하나 보는 게 이 국방장관이 삼성양군 출신이 됐더라고요. 대개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은 거의 사성양군 출신들인데 예.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은 육군 중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한미동맹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둔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한미동맹으로 받았거든요. 이종석 이번에 내정된 국방장관이 그런 점들이 눈에 띄는데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처럼 여성이 너무 안 보인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호남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 말씀처럼 꼭 그런 걸 너무 의식하는 것도 꼭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안배가 안 되면 이 통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협치라든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런 점들은 아마 나머지 10명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좀 보완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 나머지 조각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 당선인의 기조를 보면 경험, 경륜, 뭐 전문성 이런 거를 그런 걸 중시하잖아요. 강조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인선의 방향도 그러면 뭐 지역 안배라든지 할당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전문성, 경험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 할 여전히 가능성이 큰 그리로 갈 것 같아요. 어제도 바로 그 부분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공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이제 그 인사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 맞춰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개파 측면에서 보면은 이 8명 인선 아직까지 안철수 위원장 쪽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보완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본인이 인수위원장 맡고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으나 중요한 분들을 추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양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등. 그래서 뭐 10명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이제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뭐 안배 할당은 없다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그동안 예상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새 장관이 관료와 같이 함께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뭐 호남,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권한을 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역대의 내각을 보면 저희도 뭐 최 교수님 다 같이 학계에 있었지만 교수 출신들 그렇게 썩 좋은 그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 장악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 장악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장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의외로 좋은 이제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감하게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교체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안배와 할당은 없지만 성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부처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예상은 됐습니다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을 지냈고 재선 의원입니다. 뭐 전문성과 정치적 능력을 고루 갖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경호 의원은 뭐 워낙 예상이 됐던 인물이에요. 인수위 때 인수위 지금 기획분과위 간사도 하고 있고 경제부총리도 될 거다라고 얘기가 이미 됐던 거고 말씀처럼 현역 의원이고 그리고 뭐 전문가고 관료 출신이고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부총리로 저는 뭐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사청문회 뭐 그래서 모르죠. 또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게 또 언론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도 현재로 볼 때는 특별히 뭐 이제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볼 때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추경호 의원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이 안 됐던 깜짝 발탁이었던 국토교통부의 국토부 장관의 원희룡 전 지사가 발탁이 됐는데 일단은 윤 당선인이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전문성으로만 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배격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뭐 여소야대 전국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요. 예. 그 이유를 짜라 보면은 이제 전문성이 없어서 실패를 한 것도 있겠으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을 할 때 김진표 그 당의 경제관료를 벼랑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경제관료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냐 그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있었던 것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희룡 지금 장관 내정자가 거기에 딱 부합한다고 봐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에다가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지사를 통해서 얻은 지사직이라는 거는 뭐 비록 제주도지만 2번의 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원희룡 내정자로서는 큰 정치적인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다고 한다면 앞으로 원희룡 내정자가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지만 부동산 문제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예. 앞으로 행보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아마도 원희룡 내정자 사이에서 정말 이번 부동산을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의기투합한 그렇게 해서 나온 인선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네네. 장관도 사실 정치인 출신의 비전문가여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실제 뭐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과는 정말 그렇게 큰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예.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희룡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사직을 2번 했다는 거, 지사라는 거는 종합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통령이 예. 주지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터라든지 뭐 레이간 대통령이라든지 뭐 클린턴이라든지 좀 뭐 주니어 부시라든지 다 그게 주지사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를 통해서 얻었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예. 완전히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름대로 큰 틀 속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래도 이 부동산 문제는요. 이 부동산 문제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 문제와 연결돼 있죠. 더 교통 문제와 연결돼 있죠. 이렇게 종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가서 한번 새로운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한번 펼쳐보라라는 것이 아마 작동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지난 대선 기간 때뭐 대장동 일타 강사 네, 이렇게 좀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건 뭐 완전히 비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제가 아까 광역단체장 얘기를 했잖아요. 예. 광역단체장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예요.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의 이재명 전 지사를 누가 그렇게 부동산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가 있나요? 굳이 예를 든다면. 예. 그래서 원희룡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분야에서 있던 분은 아니에요. 부동산 뭐 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나 교통 쪽에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종합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광역단체장 출신들은 어떤 자리에 가도 장관 자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장관이라는 게 반드시 전문가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가나 관료 출신들을 기용을 했는데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본인이.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원희룡 지사는 특별하게 놀라지 않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박복인 문화체육관광 후보자 이런 분들 더 놀랐어요, 솔직히. 어떤 점에서? 사성장군 출신을 거의 하는 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삼성장군 출신 하다든지.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박복윤 네. 이분은 이제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이에요. 언론 부사장. 출신이고 많이 예. 알려진 분이고 이제 당선인의 특별 고문 출신이니까 뭐 내각에 올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물론 언론이 이제 문화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전문가 그런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몇 명의 인사들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안정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의외의 인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처럼 파격적인 인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볼 때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이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완하냐의 문제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너무 한쪽이 치우쳤다. 좀 그런 어떤 지적 같은 거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네. 어렵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관심을 받았던 부처가 여성가족부. 네. 19대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죠. 김현숙 전 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됐는데 사실 여성가족부 거의 폐지가 확실시된 어떻게 보면 시한부 장관인 셈인데 자, 이 김현숙 전 의원, 그러니까 김현수 장관 내정자가 지금의 여가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처음에 시작은 여성부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가족부로 바뀐 거죠. 근데 여성가족부 예산을 보면은 예. 70% 이상이 다 가족 청년과 관련된 거예요. 여성과 관련된 부수 예산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면서 좀 더 큰 틀 속에서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연금과 관련된 것도 가족 관계랑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전체 노인 인구의 48%가 절대 빈곤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우리가 여성가족부 하면 여성 쪽에다만 집중을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예. 뭐 김현숙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용복지 쪽으로는 정말 많은 경험도 했고 그리고 학계에서 있었고 그리고 뭐 청와대에 근무한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정통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봐요. 여성 분야 쪽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가 다른 이름으로 개편되는 그러니까 여성자가 아마 빠지면서 뭐 양성평등부든 아니면 뭐 미래가족부든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 부분은 연금에 대한 문제고 가족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염두에 둬서 이 김현숙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인수위에서도 활동도 하지만은 선거 때는 정책 총괄하는 메시지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각도에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성가족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일단 명칭은 바뀔 것 같아요. 명칭은 네, 일단 우리 김 교수님 말처럼 예. 현재 영문 표기를 보면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예요. 그대로 지역하면 성평등 가족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성자는 원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약이었어요. 다른 공약,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건 뭐 굉장히 강한 공약이었고 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보세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잖아요. 예.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것과 달리 여성가족부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건데 어떤 형태든 간에 기능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분이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이에요. 예. 이분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네. 보건복지의 의사는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잘 부합하지 않죠. 어제 보니까 특별히 윤석열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표할 때 차관을 언급했어요. 재정복지 전문가를 차관으로 하겠다라고 특별히 언급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분을 의식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도 기능이 좀 복지 기능과 이 현재 여성가족부의 그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통합을 한다든지 잘 띄워내가지고 보완을 해서 예. 더 강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해가지고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없앤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가 나왔던 게 20대, 30대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선거공학적인 이유가 별로 전혀 없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바꾸면서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다시 재조정하고 이러면서 다시 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
김현수 전 현재 의원이죠.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분을 내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 폐지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맡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재제정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폐지만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 그것이 보이지 않게 또다시 젠더 갈라치기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미국은 정권이 교체돼도 절대로 정부 조직 개편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연소성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5년마다 계속 정부 조직을 바꿔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아마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당선인이 이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국정 운영을 본 다음에 해보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장고 끝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보건복지부를 같이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저는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아까 지금 정호용 내정자 같은 경우는 보건 쪽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복지는 이 복지 나름대로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보건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보건부와 복지부를 좀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아직까지 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윤곽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능에 맞게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 문제와 관련된 것은 뭐 청와대 직속의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10개 부처도 이번 주에 마무리한다 이런 방침인데 지금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게 비서실장 자리인데 일단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뭐 어느 분이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예, 일단 비서실장이 과거처럼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왕실장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어요. 예, 굳이 이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제왕적 실장이었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은 그런 개념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청와대의 기능을 어떻게든 축소를 좀 해서 예, 뭐 집무실 이전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그런 맥락과 같이 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과 내각을 잘 연결하는 그런 비서로서의 기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서실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가지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가 하나의 건부로서 군림하는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현재로서는 그래요.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일단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물들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뭐 능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서실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비서실장, 뭐 국정원장 이런 자리가 이른바 빅3 자리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데 예. 정치인 출신 얘기가 좀 나왔다가 요즘은 이제 정치인 출신 얘기는 없어졌어요. 현역 의원이 들어가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얘기 나오는 여러분 뭐 김한길 위원장도 있고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강석훈 전 이제 수석 같은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비서실장은 글쎄요 일단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적어도 뭐니 해도 말이죠 민정수석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정수석도 폐지되는 마당이라면 예. 대통령에게 고언 쓴소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야 돼요.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영향을 넓히려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한 것들이 잘 고려해야 돼. 그리고 내각을 존중해서 내각과 대통령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분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고려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이 비서실장이 예전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금 많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보세요? 뭐 청와대를 개편하는 TF가 활동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내각에다 모든 권한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책임 예. 총재 얘기를 했고 그러나 두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통합형과 정무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실무형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입문 과정도 짧았기 때문에 또 나가서 지금 청와대가 민간 합동위원회식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름대로 통합과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학자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 제가 이제 학자 출신을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그런 경험을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하마평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만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김한길 저 전 대표가 총합과 그리고 더 나아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신선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 DJ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예. 통합의 의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나가서 뭐 강석훈 전 의원이라든지 최준경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다 경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국무총리도 경제통 그리고 경기에 부총리가 있고 비서실장도 경제 쪽이고 이렇게 다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정무통합형 인사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도 갖춘 인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일기 내각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 또 민주당이 송곳 검증도 벼르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결국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어제 8명도 그렇고 지금 당장 봐서는 뭐 큰 문제가 저 능력이나 역량 면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청문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어떻게든 몇 명은 낙마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 그야말로 좋은 나쁜 의미건 좋은 의미건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워낙 출중하면 그런 게 안 통하죠. 후보자가 워낙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잘 통과시키려 해도 그건 문제가 되니까 청문회에서 낙마될 수밖에 없고 그 후보자 요인이 있고 여야 간에 여야 관계가 있어요. 여야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원만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여야 관계가 아주 냉랭하게 급속 냉각돼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선거 요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선거 앞두고는 이제 야당이 벼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한덕수 내정자가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역량이나 능력 면에서는 그야말로 뭐 입증된 분이니까 그런 통합형 인물이고 지난 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했고 말이죠. 김대중 네. 정부 때도 요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장에서 이제 고문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론스타가 이제 외환행을 인수한 데 있어서 무슨 변호를 한 게 아니냐 전관을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한덕수 내정자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결국 여론이 한덕수 전 총리 지금 내정자가 받은 이른바 고문료 이게 과도하게 많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고 좀 많긴 많지만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시민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 너무 많지만 문제가 별로 안 된다는 여론 형성되면 민주당도 더 이상 어떻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조금 이제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로서는 적합하다는 게 한 1% 정도 포인트가 높던데 이 고문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런 예.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론도 중요할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전면 배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국무총리 내정자와 관련된 검증과 장관 검증, 내정자 검증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별도의 인사청문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장관들은 상임위, 관련 상임위에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청문 기간도 최장 뭐 3일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인준투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후보 내정자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두 가지 예. 면에서 조금 민주당은 곤혹스러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걸 보면은 무조건 옹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7대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면 그전에는 왜 검증을 안 했나요? 일관성이 부재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표적 잡아서 검증을 하겠다가 하면 저는 그럼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를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좀 더 진전되고 발전된 부분은 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운영이 잘못되어 있는데 검증 과정 속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된 내정자는 물러나면 됩니다. 그게 큰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가 개최되면은 예.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것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안 됩니다. 그 청문회가 그렇게 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청문회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나름대로 정책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봤을 때 네. 철저하게 검증은 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야당이 민주당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최대 관심사예요. 과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한 40여 명을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통과시켰는데 예.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가 윤 당선인에 대한 미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네네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윤 당선인이 이번 주부터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를 하면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게 대단히 예민해졌어요. 예. 그 전에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 변호사 지지선을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는 큰 뭐 어쨌든 뭐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런 정치적 입장을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하는 게 되는 거라서 대단히 예민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 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 제 예측이 틀린 건데 사면을 할 때 대구 사저 들어갈 때 달성군 들어갈 때 했던 얘기는 그냥 언론적 얘기라고 저는 봤거든요. 뭔가 이제 대구 발전에 다른 이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발전에 뭔가 기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원론적으로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유 변호사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선언했고 예. 이건 사실 박심 그리고 박풍 같은 것들이 예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구시장 선거는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선이. 예.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박심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문제인데 윤석열 당선이 이제 방문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효과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론이야.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대구시장 선거도 선거입니다만 수도권 선거 전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예. 사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성하지 않는데 왜 사면하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 시간이 오래 가면서 더 이상 반성하지 않는 분한테 자꾸 반성해라. 그래서 반성 안 하니까 사면 못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사면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근데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선거의 특정 지역의 특정인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 할 건 아니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탄핵이 소환될 수도 있고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고리로 얼마나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봐도 비판받을 점이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옆에서 지켜준 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심정은 100번 이해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그걸 특정인을 그렇게 명시적으로 지지를 하면은 당장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팔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도 될 수 있고 보수정 내부의 갈등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탄핵 문제를 다시 소환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방문이 조금 대단히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해볼 텐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민주당이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개 중대범죄 분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박탈하자. 그러니까 검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자. 지금 이 주장이 민주당에서 힘을 얻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이 그동안 성공을 했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혁을 한 거죠. 우리가 보통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검찰을 예. 어떻게 민주로 통제하느냐와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느냐. 그런데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얘기를 하면서 크게 얘기했던 게 뭐였었냐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를 만들고 예. 그리고 6대 범죄에 한해서만 나름대로 검찰을 수사하게끔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검찰 개혁이 됐다고 국민들이 느끼나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렇게 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수처 하나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검찰 개혁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가 충분히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검찰이 6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죠? 그런 얘기는 없이 그냥 6대 범죄에 대해서도 다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이것을 급하게 완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수 총장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친정권 인사라고 그동안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 그분이 지금 자기가 통과되면은 총장직을 내놓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에 있어서의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자신들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면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교만하고 더 나가서 모든 것을 진영 논리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니까 예. 결국은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쉽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친정부, 반정부로 찢어졌던 검찰도 검수완박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로 결집하는 모양새인데 김호수 검찰총장, 이성윤 고검장,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그런 인사들도 지금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 검찰부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성윤 고검장하고 이정수 지검장, 중앙지검 이런 분들이야말로 친정부 성향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걸 예.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분들이 반대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도 그렇고 다 반대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얘기가 나올 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검찰은 6대 범죄, 부패, 선거, 대형 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6대 범죄만 한다라는 게 결정이 됐던 거였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또 검찰은 또 그때도 검수완박이 나올 때 반대를 안 했다고요. 예. 민주당도 반대 안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검수완박을 빨리 마치자. 이건 이거겠죠. 대통령이 새로 출범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이제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 얘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빨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라는 그런 명분인데 전 우선 하나 제가 검찰 그쪽의 법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예. 그 외국도 분리돼 가지고 검찰은 기소만 행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당장 지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검찰 6대 범죄만 하고 경찰에다 넘겼을 때 과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왜 검찰대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예. 그리고 민주당은 왜 바뀌었는지가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다음 검찰의 중립성이나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정권과는 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언론적으로는. 예.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냐 이런 문제예요. 검찰 개혁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공수처 문제도 싸우고 패스트트랙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제 또 민주당이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한다? 그 중도층 유권자나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동조할까? 예.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당신 누구 편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 왜 민주당이 고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아마 이제 지방선거의 결집자들 그 지지자들 결집하고 그런 정치적인 공학적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보다 여론의 많은 어떤 합의를 구해 나가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정권 대 정권의 차원 그리고 정권공학적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니까
과도하게 강경한 의원들의 이름이 과대 대표되는 건 아닌지 예. 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제가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걸 그렇게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예. 이걸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당장 의석이 많으니까 하자면 단독 강행 처리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이거 좋아할까요?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왜 그런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지금 민주당이 이걸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가지게 네. 되니까. 근데 지금 지금 한 달도 지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5월 10일까지. 이걸 지금 법사위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이게 한 달 안에 가능한 일입니까?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좀 172석 그리고 무소속까지 합치면 거의 178석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각 상임위마다 안건 조정회의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안건 조정회의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회에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무력화될 수 있거든요. 양향자.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자제되지 않고 상호 존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은 없고 오만한 패배자의 길을 가지고 간다면 예. 밀어붙이겠죠. 그러나 그 후폭풍은 굉장히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마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방선거 앞두고 한 달 동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구나 싶습니다. 최창료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